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을 저희 벙커원 교회 교우와 함께하신 우리 이완배 기자님. 우리 교우들이 결의했습니다. 이완배 집사 만들기.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 저런 신앙인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만난 어떤 교인분들보다도 서로에 대한 도움과 협동의 우애가 깊은 교인분들이셨고, 어떤 교인보다도 술을 잘 드시는 교인. 맞습니다. 예.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네. 제가 술을 먹다가 중간에 한 새벽 2시 반경에 제가 너무 취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왔고, 예.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교인분들께서 남으셔서 두 가지 의미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모습을 아이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네. 이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술을 즐겨하다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벙커원 교회는 모든 금기를 다 예.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를 하면은 지옥 간다. 아니,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이 또 그렇게 공포심 주입하고 또 엄숙주의 강조하고 그런 분이었습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가 이제 성찰하고 또 이렇게 자각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뭐라 합니까마는 교회 나왔는데 말이야, 당신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되겠어? 그 마귀 오줌이나 먹고,
뭐 이런 식의 인간에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의무와 규율을 주고 거기에 배역하면은 이거는 뭐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오늘은 성탄절 특집 때문에 하루 미뤄진 월요 경제학을 화요 경제학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었으니까요. 예수의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 주제는 저보다도 김용민 PD님께서 훨씬 전문가시니까요. 아이고, 별 말씀. 제 이야기 중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너무 허접하면 즉시 중간에 개입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국의 경제학, 예수의 경제학을 다루기 앞서서 지어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완배가 죽어서 이제 천국의 문턱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천국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완배 너는 신을 영접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완배는 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평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고 면접관이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배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거는 영생과 영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결판이 나니까요. 그래서 완배가 애처로운 표정으로 면접관한테 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완배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왜냐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국 경쟁률이 4.5대 1인데 완배님 점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경쟁을 붙여봐야 최종 당락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만약에 천국행을 이렇게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과 도덕성과 이런 걸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정해진 천국에 자릿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경쟁 시스템으로 굴려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만 천국행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이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늘 경험을 합니다. 인사고가 상위 10%에게만 인센티브를 줍니다. 뭐 이런 거 하죠. 인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는 정확하게 몇 개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요. 천국도 그렇게 가는 곳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전체 망자들 중에서 최상위 10%에게만 천국행을 허락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분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건 제가 드린 사례는 말도 안 되는 사례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언제 극락왕생을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천국 시스템을 경쟁 시스템으로 만들었나요? 예. 극락이건 천국이건 누구나 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자리가 딱 10곳밖에 없어서 서로 경쟁해서 이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종교에서는 천국이나 극락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은 정반대 시스템에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안내하신 천국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다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산다는 거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삶의 기회를 누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신이 펼쳐주는 세상 천국하고 그런데 그 신이 만드신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예.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예를 들면 뭐 햇빛, 공기 이런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공공재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경제학은 이 공공재를 끔찍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공공재가 시장 원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라는 건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돼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이 맞는 지점에서 정확한 가격이 만들어져야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된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믿어요. 그런데 햇빛이나 바람 같은 건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겁니까? 누구나 무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햇빛을 10분 쬐면 3,300원 내세요 이렇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 경제학이나 보수 경제학이나 공이 공감을 하는 부분은요. 이 공공재에는 시장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는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 쪽 경제학자들도 무조건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진보 쪽 경제학자들은 이 공공재 영역을 보다 넓게 보는 거고요. 보수 쪽 경제학자들은 공공재를 최대한 범위를 줄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공공재가 많으면 시장의 역할이 작아지고 시장의 역할이 작아지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재가 많아질수록 공짜 승객, 영어로 프리라이더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의되는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국방, 치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보수 쪽에서는 국방이나 치안조차도 민영화를 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돈을 내야만 국방과 치안을 누리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재화가 분배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파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하냐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보수나 진보 모두 공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공공재를 끔찍이 싫어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으면 그걸 공공재로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비경합성은 말 그대로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재화라는 뜻이에요.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 사 먹으려고 할 때는 경합성이 필요해요. 식당에서 파는 소주가 한 병인데 그 소주를 사 먹으려는 사람이 2명이면 경쟁을 해야죠. 한 사람이 소주를 마시면 그 소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재화는 공공성이 없는 겁니다. 공공재로 분류가 되지 않죠. 경합성이 있으니까요. 예. 제가 아까 국방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했는데 왜 이게 공공재로 분류가 되냐면 국방은 비경합성을 띱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국방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소비자가 받을 국방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배가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김프로가 받아야 될 국방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국방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들끼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공공재의 특징을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재화를 사기 위해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들은요. 성격에 따라서 돈을 내지 않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요. 완배가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냈어요. 살아생전에 땡전 한 푼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르면 완배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므로 국방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완배가 한국에 거주하기만 하면요. 국방 서비스를 안 받나요? 돈을 안 내도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방이라는 건 총체적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안 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 불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공공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선민, 유대민족에게만 열려 있었다고 믿었던 천국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천국의 문이 전 세계 모든 민중들에게 다 개방이 됐다는 게 예수님의 사상이죠. 그러면 천국은 공공재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천국만큼 분명한 공공재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선 공공재의 첫 번째 성격, 비경합성을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요. 예.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제가 천국에 가면 김용민 PD님이 천국에 갈 확률이 줄어드나요? 자리가 없어져서 경합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천국은 태양이나 바람처럼 무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군가가 간다고 해서 자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경합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가지 못한다. 이런 식의 그 대결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 비경합성을 경합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를 자꾸 경합성을 가진 재화로 이렇게 포장을 하려는 거죠. 그런 전환의 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천국은 완벽한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둘째요. 공공재의 두 번째 성격인 배제 불가능성을 천국은 완벽하게 갖습니다. 물론 11조를 내라고 10계명에 적혀 있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11조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부터 배제를 받나요? 그냥 가난해서 세금을 내지 못해도 국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해서 헌금을 내지 못해도 천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돈을 일정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국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의 두 번째 성격, 배제 불가능성을 정확하게 갖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천국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공공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 경쟁을 통한 증치가 전혀 먹히지 않는 영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비자본주의적인 곳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가 먹히려면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연락에 옆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돈도 엄청 열심히 최대한 많이 내야 됩니다. 천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의 상위 10%에 들기 위해서 평생을 경쟁적으로 선하게 살았고요. 헌금도 엄청 냈어요. 주 예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물론 이 사람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요. 평생 헌금 한 푼도 안 냈고요. 나쁘게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한 사람도 똑같이 천국에 보내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뭐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너무 비자본주의적인 방식이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마지막에 회개를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며 그 강도를 천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전에 그 순환절 선극을 할 때 우리 선배가 그 예수 역할을 맡았는데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상가에 있을 것이다. 실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실언이었습니까?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때 다들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도 웃는 사람도 없었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낙원상가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그 강도는 낙원상가에만 가야 되는 겁니다. 낙원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맨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낙원에 보내주면 평생 열심히 경쟁적으로 노력한 사람에게는 대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자본주의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사형수들을 찾아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라고 권하죠. 예. 그러면 천국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엉망이 됩니다. 아니, 경쟁에서 이긴 사람한테만 천국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주일학교 때 그 어떤 학생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아니 뭐 평소에 개차반처럼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다. 그리고 천국 가면은 일생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고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돈 쓰는 거 그거 뭐가 되냐라고 물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궁색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야, 이 천국도 말이야. 귀천이 있어. 이 서울만 하더라도 이게 판잣집이 있는가 하면은 저기 엄마 아파트가 있듯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엄마 아파트 사는 거야 임마. 그게 얘기했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얘기해 놓고도 찜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이 질문을 한 게 너무 자본주의 경작을 잘 받아들인 거죠. 노력한 만큼 내가 경쟁에서 이긴 만큼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가 생긴다라는 정확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들, 적정한 보상을 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천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공개를 하신 천국은 그런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필요치 않는 곳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신앙심으로 이겨야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죠. 그리고 신앙의 경쟁에서
패한 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내야 내 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에게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공공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자본주의의 세계관하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기복신앙, 번영복음이라는 걸 앞세워서 돈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식으로 자본주의와 융합을 시도하지만 저는 한때 기독교인으로서 확신해요. 예수께서 모든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공공재로 개방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경쟁 없이 누릴 수 있는 곳이고 누구나 배제하지 않는 곳이고 배제 불가능성이 뚜렷한 곳으로 공표하셨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 세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그 질문을 했다는 학생 이야기하고도 맞는데요. 천국은 협동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교인분들께서 저를 집사로 만들겠다고. 저 근데 원래 집사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한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 어제 머문 빌리지에서 마이크를 잡고 공언을 하셨죠. 이완배 선배를 꼭 전도하겠다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이제 벙커원 교회 나오라고 하시던데요. 예. 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왜 천국에 가는 그 좋은 서비스를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라면 그냥 혼자 누리고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 행복한 천국 서비스를 함께 누리자고 해요. 야, 이건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 개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좋은 천국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 누리자고 해요. 그걸 우리는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부릅니다.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사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사회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7,000년 동안 이 사회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돕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이 사회가 박살이 납니다. 돕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경쟁에서 패한 자들에게 죽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죽어야 사회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한다고 우리 스스로 믿죠. 그게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레이건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양대 거두, 영국의 그 마가렛 대처 총리가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사는 소사이어티,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대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가 누구냐? 사회, 그런 것 따위는 없다. 우리는 모두 개별자로서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웃기게 생각하는 건 그 대처가 독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처가 살아있다면 꼭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따위로 가르칩니까? 서로 돕고 사는 사회에 이웃을 배려하는 인간 따위는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천국은 오로지 나 개인만 누려도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까? 천국에 오르려면 경쟁적으로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기독교가 예수의 뜻을 왜곡하고 자본주의에 엄청나게 결탁을 하지만 저는 한때 기독교인이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아래서 예수가 보여준 천국의 길은 자본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고 누구나 그 복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함께 가고 싶은 소사이어티, 사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성탄절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기독교를 떠나기 전까지 이 마지막까지 붙들었었던 성경 말씀이 있어서 정말 25년 만에 제가 성경책을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저도 한 거의 20몇 년 만에 보는데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에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당시 시대에서 가장 약자들이었고요.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힌 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십니다. 함께 살자고 하시는 거죠. 경쟁에서 졌으니까 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풀어주십니다.
눈먼 자들의 눈도 열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요.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죠. 제가 기독교를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모든 민중들에게 천국을 공공재로 개방하신 예수의 뜻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남을 짓밟는 개인만이 판치는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그 공공재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독교의 좀 본질적인 사상을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컨대 오늘 이완배 기자님 말씀을 요약하건대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 자본주의를 기독교로 또 기독교를 자본주의로 옹호하면은 그것은 굴하고 야불이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설파해 주신 전 기독교 신자, 그러나 곧 기독교 신자가 될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융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말도 되고 해서요. 대부분 올해를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딱히 눈길을 끌만한 경제 뉴스가 많지 않은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그냥 제가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금융시장과 투자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별 중요한 뉴스가 없다면 요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뉴스가 부족한 연말을 틈타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거니까 내일 만약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다면 요 화편은 뒤로 연기해버리겠습니다. 예. 어제자 헤럴드 경제에 조금 슬프면서도 흥미를 끌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비트코인 급등락, 고래의 뒤통수 치기에 농락당한 개미들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드디어 그 기사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사례는 아니고요. 미국 사례를 든 기사인데요. 굉장히 곱씹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고래의 변덕과 뒤통수 치기에 개미들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만 개미들이라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이 이제 요즘 제일 핫한 금융 투자처인데
이 투자처에서 거금을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기관 투자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주로 고래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의 시작은 고래들이 개미들의 뒤통수를 연휴 기간 동안 쳤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실제 주장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거나 한 달이 멀다 하고 변덕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9월 비트코인 투자는 멍청한 짓이며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트레이더를 해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JP모건은 비트코인 상장지수 증권을 사들여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는 비트코인에 대한 한두 달 간격으로 치킬 박사와 하이드급 태세 전환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에는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시 이달에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오버스톡닷컴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대표는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라고 말을 바꾼 데 이어서 고래끼리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대놓고 밝힌 상태다. 요 기사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JP모건, 모건 스탠리 여기에 나오는 이런 회사들은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라고 불리겠죠. 이 고래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특정 종목의 가격을 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돈을 계속 들여서 개미들이 팔겠다는 물량을 끊임없이 사들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사겠다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와, 이 고래들은 신나겠네요.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고래들이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특정 종목 혹은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을 잔뜩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요.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현금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 한 마리가 10,000원짜리 어떤 종목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수십억 정도 실탄을 딱 챙겨놓고 계속 사들여요. 그래서 이 종목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계속 삽니다. 30,000원으로 올랐어요. 개의치 않고 계속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0,0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건 이제 고래처럼 돈이 많은 애들만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돈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요. 그런데 와 10배나 올랐네요. 100,000원까지 올랐으면요. 수익률이 1000%네요. 하고 감탄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래가 지금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00,000원짜리가 된 건 좋은데요.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10,000원짜리를 100,000원까지 올리려고 돈을 무진장 많이 썼다고요. 20,000원, 30,000원에서도 팔려고 나오는 주식을 계속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계좌에는 그 종목 주식이 어마무시한 숫자로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고 내놨습니다. 100,000원에 다 팔리느냐? 천만에요. 그 엄청난 물량을 100,000원에 누가 다 사가겠습니까? 고래가 들고 있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당연히 100,000원에도 안 팔립니다. 이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팔겠다는 물량은 많은데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래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겠다고 해야 됩니다. 90,000원까지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일부는 팔리겠지만 역시 다 못 팝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춥니다. 80,000원, 70,0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는 팔려는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래가 그걸 다 파는 동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돈 잔뜩 쏟아붓고 가격을 10배로 올리면 고래 입장에서야 기분은 좋아지죠. 숫자로 표시되는 수익률은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팔지 못하면 실속이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사들인 물량을 팔 때 사실은 오른 만큼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번 돈은 하나도 없고 거래 수수료만 이제 잔뜩 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에서 작전이라고 부르는 짓을 할 때는요. 이 작전이라는 게 고래가 이제 개미들을 꼬드겨서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건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가를 올리는 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그런데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가 들고 있는 엄청난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 파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순진하게 10만 원에 팔고 못 팔아서 9만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서 팔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올릴 때는 시원하게 만 원짜리 10만 원까지 올리고 이때 10만 원에 팔 때 이걸 업계 용어로 던지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던질 때요. 우와, 그 던지는 거 저한테 팔아주세요. 제가 살게요. 하고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팔 때 가격이 안 떨어지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량을 던지는 타이밍을 예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던질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엄청 유망할 것 같다. 지금까지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올라. 이렇게 선전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 지금이라도 저거 사야 되겠어 하고 우르르 몰리는 상황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내느냐. 요게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예.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고래들이 주가를 올릴 때 사들인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래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개미들도 눈치를 채요. 와, 큰 손이 던진다 이런 소문이 다 돌죠. 그리고 큰 손이 던지면 이건 무조건 폭락이다. 지금 사는 건 바보짓이다. 이런 게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리는 예술적인 포인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속임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제가 고래고요. 여사여풍이라는 7시간 행불근해라는 회사 주식이 상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회사 여사여풍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사여풍 주식으로 작전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내가 우선 싼 가격에 여사여풍 주식을 충분히 사 모아야 돼요. 싼 가격에 많이 사둬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싸게 많이 사느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슬쩍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용히 소문을 안 나게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걸 매집을 한다고 해요. 예. 충분한 실탄을 이용을 해서 여사여풍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영문을 모른 채 주가가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뭐야? 쟤들 왜 올라? 뭐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작전 세력은 주가를 올려요. 그러다가 목표한 주가에 비슷하게 다다랐을 쯤 되면 요때 잘해야 됩니다. 그냥 팔면 안 돼요. 그냥 팔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때 회심의 뉴스를 비로소 터뜨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사여풍이 손석희와 유시민을 동시에 영업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콘텐츠는 무조건 찍기만 하면 500만 뷰가 보장된다. 이런 헛소문을 여기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헛소문을 전문가가 말을 해주면 완벽한 거죠.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전문가가 나와서 여사여풍을 내가 분석해봤더니 기존의 김용민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오를 만한데 여기에 손석희, 유시민이 가세해서 기업 가치가 10배로 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걸쳐줍니다. 이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와,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하고 달려들게 되는 거죠. 요때가 찬스입니다. 작전 세력은 그 시점에서 들고 있던 물량을 한두 번에 걸쳐서 왕창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여사여풍, 손석희, 유시민 영입은 헛소문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여사여풍은 개미들의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제가 실제로 증권 기자를 할 때 이 고래급에 해당하는 대형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면 다 그 이야기들을 해요. 밑에서 산 다음에 뉴스 풀리는 거 가만히 보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개미들이 막 달라붙는 게 보이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정없이 후드려 패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시장에서는요. 기관, 고래라고 불리는 집단은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 개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고래가 개미를 대하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총알바지예요. 내 주식을 비싸게 던질 때 그걸 다 받아줄 멍청한 존재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존재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래들은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헤럴드 경제 기사에 나왔던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말이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먼저 비트코인 투자는 멍청한 짓이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팝니다.
요때를 틈타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해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듯이 JP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막 늘어놓으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소문과 정보를 통해서 대형 금융기관인 고래가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제일 큰 문제점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주로 증권사에서 하는데 이 증권사에서 내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개인들도 다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석 보고서를 개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고래한테 동시에 배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가 고래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주가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수수료를 떼가는 회사입니다.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금이 큰 고래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훨씬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보고서를 개인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대부분 먼저 기관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가져요. 자기들이 분석한 알짜 정보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다 미리 알려주죠. 그리고 아부를 해요. 아우,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증권사로 주문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사여풍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정보를 얻으면 애널리스트는 이 정보를 알고 기관 투자가에게 먼저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는 미리 사두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쯤 되면 애널리스트는 그때서야 보고서를 공개를 합니다. 개인들을 꼬시는 거죠. 와, 이 보고서 보니 여사여풍이 좋아질 것 같아 하고 개미들이 바글바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확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작전의 핵심은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 때 개미들이 바글바글 들끓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예술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이때 자주 활용되는 게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문가들이 삐끼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삐끼의 명성이 높을수록 개미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삐끼의 핵심은 유명함, 신뢰성 뭐 이런 겁니다. 앞에서 기사에서 소개했던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삐끼 역할을 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JP모건의 최고 경영자,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대표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예수로 불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삐끼 짓을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 삐끼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대신 이런 유명한 삐끼가 나서서 사기를 한번 치고 나면 이 삐끼의 신뢰성이 한 번에 확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작전 세력이 이렇게 유명한 삐끼하고 연계가 되면 작전에 참가한 대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죠. 유명인 삐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유명인 삐끼의 효용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전의 규모를 보려면 삐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삐끼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작전의 규모는 커지고 사기성도 커져요. 그런데 이제 삐끼가 전직 대형 건설사의 전설적인 사장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전직 재벌 총수의 최측근이었다. 이러면 진짜 개미들이 속기에 딱 좋은 거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 삐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삐끼였으면 엄청난 부를 보장받습니다. 이 작전에서는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보장받았음이 분명해 보이는 이 전설적인 전직 대형 건설사 사장 출신 유명 삐끼는 나중에 난 삐끼가 아니다.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 신뢰성을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이 삐끼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작전에서 저는 그 유명한 삐끼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대목이야말로 정말 코미디의 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작전에서도 삐끼는 없을 수 없고요. 그 삐끼가 유명할수록 사기의 규모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기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삐끼의 역할도 드러나겠죠. 다만 정말로 안타까웠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주가 조작 사기극이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삐끼 짓을 해서 큰 돈을 챙겼음이 분명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신뢰성에 타격도 받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통령까지 올랐다는 게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정도로 금융시장에서 작전이 어떻게 걸리고 거기서 유명인 삐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회가 되면 금융시장에서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그 주인공이 나옵니까? 내일은 살짝만 나옵니다. 깊게는 안 나오고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은 그분을 포커스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좋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연말을 맞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그냥 해보는 시간. 금융시장의 본질과 금융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명박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분야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또 워낙 주진우 기자님을 비롯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파헤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이야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명박의 이 금융 사기 수준이 상중, 하중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하? 네. 아니 그런데 하인데 이 5천만 대한민국이 다 속았습니까? 그러니까 삐끼짓을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네임밸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를 만나서 김경준 씨가 자기가 아비트리지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명박 씨가 아비트리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제 느낌입니다만 김경준에게 본인의 주장대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는 쪽입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하고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사기라는 게 기술이 뛰어나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사기를 치는 사람의 명망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그 사람의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의도 자체와 이명박 씨의 명망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 대형 사기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는 게 그냥 제 짧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런 네임밸류를 언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도 뭐 박영선 의원 같은 몇 분을 빼고 나면 파헤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때 그게 그리고 조금 뭐 제가 그 기자들을 비호하는 건 아닌데 1999년, 2001년 요 사이가요. 그런 사기가 정말 횡행할 때이기도 했었어요. 예. 벤처 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만 사기들이 횡행할 때 이명박 씨도 이제 큰 거 한탕 해보려고 한 숟가락 얹었다라는 게 제 직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속이 쓰리네요. 아이고 참 부끄러운 우리 시대 언론의 민낯 또 욕망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뭐 김프로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특검이 덮으려고 했었던 것까지 수사를 하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당시 99년, 2001년 이 시기에 있었던 금융사기들, 주가 조작들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건 너무 사기 수법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밝힐 의지가 없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뭐 의지만 가지면 저는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밝혀낸다. 이건 그러면 진짜 역사에 대한 범죄죠. 그럼요. 예. 나중에 그 인간이 대통령까지 해서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걸 파헤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금융시장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작전이라는 것과 그 속에서 고래, 세력이라는 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독점하고 개미들을 어떻게 등을 쳐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개미가 고래, 기관을 이길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첫째, 고래는 개미를 총알바지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고래하고 개미하고 보유하고 있는 돈의 액수, 실탄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셋째, 정보를 독점하는 전문가들은 다 고래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개미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금융시장, 투자시장을 보면서 의문점 한 가지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이걸요. 금융의 본질은 금융, 돈을 융통시키는 겁니다.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원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도박판에서 금융의 본질이 있습니까? 돈이 남는 쪽으로부터 돈이 부족한 쪽으로 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대형 고래 사기꾼들이 일방적으로 개미들 털어먹는 도박판 같은 거거든요. 올해 증시에서 거둔 투자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증시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주체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외국인은 당연히 외국계 대형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기관은 우리나라 대형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이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 개미를 말하는 거죠.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 세 주체의 투자 수익률을 보면 외국인이 무려 48.8%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전체적으로 주가는 20% 올랐는데 얘들은 2배 반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기관도 평균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28.8%의 수익을 올려서 올해 주가가 오른 평균 상승률 20%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만 유일하게 20%에 못 미칩니다. 개인의 수익률이 17.6%밖에 안 됩니다.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수치가 잘 와닿질 않죠. 알겠어요. 예,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못한 건 알겠는데 개인도 어쨌든 1년에 17.6%나 수익을 올렸다며요. 아유, 그 정도면 땡큐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는 워낙 주가 시장이 활황이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해를 비교해보면 더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2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때 외국인 수익률이 무려 55%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은요. 2%밖에 안 됐어요. 거의 못 벌었습니다. 2011년에는 주가가 1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이 해에도 외국인은 수익을 냈어요. 0.66% 수익을 내고 나갔습니다. 기관도 14%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개미는
마이너스 32%라는 치욕적인 손실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이에요. 이해는 종합주가지수가 9% 올랐는데 기관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무려 19%. 외국인도 1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개인은요. 마이너스 18% 손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2013년에도 마이너스 28%, 2014년에도 마이너스 10%. 매년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개인이 받아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돈을 가져가고 개인이 돈을 끊임없이 잃는 시장입니다.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의 부족 때문도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근본적으로 게임의 룰이 말도 안 되게 기관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시장에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주식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주식 사고 파는 제도를 이상하게 비틀어놔서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죠. 와, 주가가 떨어진데도 돈을 벌 수 있대. 되게 참신한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매도라는 제도를 개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데 사실상 제도를 시행해보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대형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도박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또 한 장의 패를 들고 도박에 참가를 하는 겁니다. 고수업을 치는데 나는 3점이 나야 이기는데 상대는 3점이 나도 이기고 피박을 써도 이기고 뭐 이런 룰로 게임을 하면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 포커를 하는데 나는 높은 패가 나와야 이겨요. 그런데 상대는 높은 패가 나와도 이기고 낮은 패가 나와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이 애초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한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고래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판을 가보면 끊임없이 타짜들한테 돈을 잃는 호구는 내일 하루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돈을 빌립니다. 꽁짓돈을 쓴다고 하죠. 이자도 엄청 센 걸 물고요.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또 도박에 참가했다가 망하죠. 예전에는요. 증권사들이 뭘로 돈을 벌었냐면 수수료로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이 오면 주식 투자를 최대한 자주 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수수료를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이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와,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면서 온라인 거래 시스템에 딱 접속을 하잖아요. 대출 받으라는 광고가 진짜 수십 개가 떠요. 요즘 증권사들이 뭘로 돈을 버냐면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법니다. 그 이자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대출 이자가 무지하게 셉니다. 1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들은 야, 저거 연 이자 10%를 빌려도 주식에서 대박 나면 금방 만회할 수 있어 라는 꽁지돈 쓰는데 유혹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신용, 미수 뭐 이런 다양한 제도로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증권사들은 그 이자로 니나노를 부르는 구조죠. 자, 그럼 이까지 들으신 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금융입니까? 금융은 돈이 남아도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돈이 남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돈이 남아도는 금융기관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개인들을 등쳐먹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안 그렇냐고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은행은 금융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이 고도성장 국면에서 돈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래서 가계가 저축을 열심히 하면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기업에 빌려줬습니다. 이게 금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업이 돈이 안 필요합니다. 금고에 쌓여있는 현금만 600조예요. 이때 은행하고 최경환이 결탁을 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지금은 기업이 저축을 하고 가계가 돈을 빌립니다. 금융이 산업 발전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이자로 삥 뜯어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변질이 된 겁니다. 다시 증시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원래 증시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요. 원론적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기업에 돈을 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증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걸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투자자로부터 직접 돈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이걸 직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바로 이 직접금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돈이 부족한 기업들이 주식을 찍어서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증시예요. 그런데 지금 증시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게 삼성전자의 투자자금으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죠. 그냥 우리끼리 사고 팔 뿐입니다. 기업은 땡전 한 푼 못 받는 겁니다. 물론 가끔 실제로 기업들이 주식을 새로 찍어서 이제 이걸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증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도 있어요. 직접 금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2006년에 직접 금융의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 됐어요. 상당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에는 9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직접 금융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이제 그 기능 자체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직접 금융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혜택도 대부분 대기업이 가져가요. 예, 2008년만 해도 증시에서 조달된 자금 중에 중소기업의 몫이 한 56.4% 됐어요.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증시에서 중소기업에 조달된 자금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85%가 전부 재벌 대기업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개미의 무덤으로 전락한 지 오랜데 그와 동시에 기업의 자금줄 역할도 잘 못하고 자금줄 역할을 해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자금줄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벌들이 금고에 현금을 잔뜩 쌓아두고요. 그걸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돌고요. 고용도 안 늘고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대략 재벌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이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바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600조 정도나 돼요. 이 중에서 10%만 써도 한 60조만 풀려도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뭐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예.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한국 재벌들이 막대한 돈을 금융권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엄청난 돈을 통해서 재벌이 금융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은 재벌들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거꾸로였어요. 재벌들이 은행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기업 사장이 은행 대리한테 쩔쩔맸습니다. 은행 대리 한마디에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가 결판이 나니까요. 그냥 힘의 역관계가 완벽하게 은행이 재벌보다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이때 은행장 파워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재벌 하나 살리고 죽이는 일이 은행장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재벌들이 돈이 남아돕니다. 은행장한테 당연히 목숨을 안 걸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은행이 재벌한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금을 해줄 곳이 재벌밖에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합병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게 왜 했을까요? 만약에 합병에 반대해서 삼성에 찍히잖아요. 삼성이 예금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삼성이 돈 빼 이러면 우리나라 금융권 휘청거립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치명상 입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 요 딱 한 회사가 굴릴 수 있는 자금이 244조 원이나 돼요. 물론 고객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을 분배하는 기능이 삼성생명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은 무조건 삼성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돈 나한테 유치해 주세요 라고 아부를 해야 되니까요. 70년대 80년대하고 달리 은행이 재벌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고 재벌이 은행을 통제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발 딱 더 나가보면요. 재벌이 금융권을 통제한다면 금융권은 누구를 통제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가계 소비자들이거든요. 국민들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때문에 지금 1,400조에 이르는 부채를 가계가 지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이 금융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국민은 금융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재벌의 통제를 받아요. 제가 처음에 왜 재벌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그 질문의 본질적인 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이 금융권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빚 져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빚이 얼마나 삶을 규제하는지를요. 아파트 담보로 한 30년 장기 대출 받잖아요. 그 30년 동안 대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예, 빚을 갚을 때까지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굴레가 삶을 가둬버려요. 이러면 회사가 아무리 노동자를 착취해도 노동자들은 반항을 못합니다. 은행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남이 나 대신 이 불공정한 현실에 저항해 주기를 바라는데 주변을 딱 둘러보면은요. 누가 대신 저항을 해줍니까? 세상 사람들 다 빚지고 사는 나하고 똑같은 처지인데요. 그래서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그 빚의 주인이 재벌인 한 민중들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빚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순종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만연한 국가 국민들이 굉장히 온순해요. 부채 자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 세계 각 나라의 정부들이 앞다퉈서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증대시킵니다.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걔네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이 체제에 얼마나 수능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민중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일개미처럼 일을 합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은행장한테 갖다 바치면 은행장은 그 돈을 예금 이자로 다시 재벌들한테 갖다 바치죠. 국민은 이 시스템 안에서 순한 양으로 죽을 때까지 빚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은 재벌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미 지금의 금융은 개인에게 등쳐먹고 삥 뜯어내고 개인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자본주의적인 통제를 하는 최상의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건 정말 먼 길이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일단 금융이 지배하는 세상이 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개미들 등쳐먹고 돈 빌려줘서 이자 뜯어먹고 그래서 빚쟁이로 만들어서 생활마저 통제하는 이 시스템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고쳐보자는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연말을 맞아서 제가 평소에 보고 싶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틀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노조 조직률이 낮나? 또 그리고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견제 세력이 없어서 이옥회 같은 자들이 만연하고 판을 치나?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빚이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순종적으로 만들죠. 이러니 뭐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려면 아버지가 부자거나 그렇죠. 네. 빚 다 갚았거나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네, 이러지 그렇죠.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의 마지막 녹음이 됐습니다. 예. 자, 올 한해 정말 다사다난하셨죠? 예, 특히 경제 쪽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되게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다사다난, 다지도 있습니다. 다지. 다지는 뭔가요? 마늘 다자에 지랄지 해가지고. 아, 예. 제가 원래 오늘 7가지 키워드로 되돌아본 뭐 재벌들의 7가지 악행이라고 앞에 제목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처음엔 진짜 지랄로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악행으로 고쳤는데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뭐 우리는 항상 리얼리티를 표방하기 때문에 지랄이 합당하면 지랄로 가야죠. 네, 그럼 저기 앞에 거 오늘 요약하는 거 그거 다시 할까요? 지랄로 바꿀까요? 아니 뭐 그냥 그거는 그대로 두시고 네. 재벌들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재벌들로만 한정을 해서 이제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연말이면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나라 재벌들은 옛 것을 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합니다. 한국 재벌 역사가 얼추 100년인데 얘네들이 올해 저지른 악행을 정리하다 보니까 갈수록 성의가 없습니다. 너무 진부해요. 작년에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참신하지 않다고 해서 정리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내년에 아마 또 이런 일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어떤 악행들을 벌였는지를 7가지 키워드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행입니다. 네, 이 폭행 키워드의 주인공은 하나그룹 3남 김동선 씨입니다. 영화의 명장면을 재현을 했죠. 폭행 전문 그룹이라고 제가 이 별칭을 붙인 적이 있는 하나그룹인데 김동선 씨는 여기에 김승현 회장의 3남입니다. 1989년생이고 올해 28살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도 올해에만 2건의 폭행으로 이 분야의 지존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난동을 부렸죠. 이러고 붙잡혔는데 순찰차 안에서도 또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쌍욕을 퍼붓고요. 차량에 발길질을 해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받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또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건요. 보통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으면 좀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하거든요. 집행유예가 무죄가 아니고 형 집행이 유예된 거니까요. 그런데 9월에 또다시 자기 회사도 아니고 남의 회사 로펌 김앤장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만취를 한 다음에 또 주먹질을 합니다. 예, 술 취해서 쓰러졌더니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요. 예, 여성 변호사 머리채를 주고 흔들었죠. 근데 이 폭행 장면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켰던 게 변호사들한테 뭐 존칭을 써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뭐 이런 대사로 분위기를 잡은 것까진 그런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전설의 영화 대사를 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공로까지 곁들여서 이분을 올해 폭행 분야 키워드의 지존으로 꼽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석방만 되면 병이 낫는 기적을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행했습니다. 예, 올해 여름에 기적을 또다시 보게 된 거죠. 이분이 분명 지난해 여름까지 석방될 때까지만 해도요. CJ그룹이 배포한 사진을 보면 진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던 중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광복절 특사로 이재현 회장이 풀려났는데 9개월 만인 올해 5월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다 나았다는 거죠. 이재현 회장은 2013년에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현은 이 형이 확정되자마자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형 집행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재현 회장이 옥살이를 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형 집행정지를 받은 겁니다. 형 집행정지라는 건 옥살이를 한 게 아닌 거죠. 형의 집행이 정지된 거니까요. 3년여의 수감 기간 동안에 이재현 회장이 실제로 옥살이를 한 건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예.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옥살이를 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8개월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안 낫던 병이 사면돼서 나오니까 9개월 만에 다 나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정녕 신의 가호가 이재현 회장에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신께서도 어떻게 사람 차별하십니까? 재벌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네, 김용민 PD님, 목사님 되시면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런 신의 가호를 재벌들한테만 펼치시는지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가호가 아니라 과호예요, 과호. 과호죠, 과호. 네. 그런데 이제 이재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다음에 두 가지 플랜을 내놨습니다. 2020년 매출 100조 원, 해외 비중 70%를 달성하는 그레이트 CJ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하나였고요. 2030년 세계 이상의 사업에서 세계 1등이 되겠다. 월드 베스트 CJ 플랜 이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한두 해 더 살기 어렵게 보였고 이분이 진짜 이렇게 그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풀려나자마자 2020년과 2030년을 내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CJ가 뭐 그레이트하고 월드 베스트한 기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다 죽어가던 분이 석방되자마자 회복됐다는 사실은 진짜 그레이트하게 느껴지고요. 석방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속도로 불치병이 낫는 그건 월드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곱씹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아프다 하는 게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기도 하지만은 이분들한테는 석방만큼 또 명약은 없다 이런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런데 저는 사실 거의 다 꾀병으로 보기 때문에요. 정말 이재현 회장은 그 당시에 그 CJ 임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재현 회장의 사진을 그 핸드폰에 넣어두고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다른 그룹은 몰라도 우리 회장님은 진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다른 그룹은 다 뻥인데 우리 회장님은 진짜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저도 이분이 진짜 아프신 건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석방되자마자 9개월 만에 그레이트 CJ 만들시겠다는 걸 보고 저는 이분도 한 90% 정도는 꾀병이 아니었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키워드 세 번째, 이혼을 꼽았습니다. 왜 이런 개인사를 키워드로 꼽았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이혼을 앞둔 두 재벌 이부진과 최태원의 운명이 시작이 된 해죠. 이부진 사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녀고요. 호텐신라 사장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 아시다시피 국내 4대 재벌 중수인 SK그룹의 오너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올해 이혼 소송을 벌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부진 사장은 평범한 회사원 출신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하고 결혼을 했고요. 최태원 회장은 정반대로 1988년에 현직 대통령 딸, 그러니까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주도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소송 전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재산 분할 소송이 핵심일 텐데 이부진 사장은 재산 대부분을 지킬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부진 사장은 7월에요. 서울 가정법원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이부진 사장이 이무재 고문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 86억 원으로 나왔어요. 이무재 고문은 1조 2천억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 압도적으로 이부진 사장이 이긴 거죠. 이게 왜냐하면 부부별산제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소송을 할 때 부부 중에 그 누구도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자신만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결혼하기 이전에 삼성 SDS, 에버랜드 같은 주식을 이미 취득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이 이부진 사장의 것으로 인정을 받았죠. 반면에 최태원 회장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태원 회장도 올해 7월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는데요.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재산 대부분이 주식회사 SK 지분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SK라는 회사는 SK그룹의 지주회사고 이 회사의 재산의 대부분은 SK그룹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그룹은요. 노소영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승승장구를 거듭한 그룹입니다. 게다가 그중에 제일 핵심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을 때가 부부가 결혼한 이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별산제를 적용한다 해도 그 재산이 최태원 회장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리를 하자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의 재산 분할은 이부진 사장의 경우 맑음,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흐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개인사에 속하는 이혼 이야기를 7대 뉴스로 꼽은 이유는 사실 그 재산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를 법정에서 다투다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모아졌는지가 다 드러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4조 원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낸 종잣돈이 2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2억 얼마 내고 이걸 4조 원으로 만든 거예요. 전부 일감 몰아주기, 정경유착 이런 걸로 키운 거죠. 이부진 사장도 이게 내 돈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낸 자료를 보면 자기가 모은 재산이 전부 다 이재용 따라서 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 SDS 신주인 수권무사채, 여기에 정부와 유착, 5만 편법 불법을 다 저질렀다는 걸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즉 이건 내가 불법으로 모은 거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줄 수 없다. 이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재산을 모은 과정이 사실은 모두 편법 불법이었다는 게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자들의 이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이자들의 재산 자체가 이자들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재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건 정말 진부하네요. 매년 나오는 건데요. 갑질로 꼽았습니다. 올해 갑질은 그 골목 상권을 파괴한 재벌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굉장히 유난히 드러났죠. 사실 그 재벌들의 악행으로 한정 짓지 않는다면 올해 경제뉴스 톱7 이런 걸 했다면 저는 무조건 꼽을 만한 소식이 시민운동가 출신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꼽혔습니다. 그만큼 저는 의미 있는 뉴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를 맡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정말 줄기차게 재벌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달려왔죠.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임기 초반에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대목이 골목상권 보호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회장, 그 작년에 그 경비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폭행을 한 혐의로 유명해진 분이죠. 예. 정우영 회장이 제일 먼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 10kg당 7만 원대 치즈를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여기를 딱 끼고 94,000원이라는 고가의 점주들한테 팔아치운 혐의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갑질 때문에 올해 3월에 그 전직 미스터 피자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공정의 의지가 분명해지니까요. 이제 분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피자의 땅, 교촌치킨, 피자헛,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의 갑질이 폭로가 됐고요. 연말에도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는데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 선생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먹어봤는데 닭강정 프랜차이즈 업체인 가마로 강정, 여기도 뭐 냅킨, 위생 마스크, 포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점주들한테 강매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예. 이렇게 갑질이 부각됐는데 참 양념 같은 사건이지만 그 갑질을 단속을 하던 공정위 내부에서도 갑질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9월에 공정위 노조가 폭로를 한 사실인데 공정위 간부들이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뭐 여직원들을 강제로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일을 하고요. 제일 황당했던 건 어떤 과장은 사무실에 냉장고에 쭈쭈버가 없으면 그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내부 갑질도 공정위 노조가 폭로를 하면서 갑질이라는 키워드가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던 한 해였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찌질로 뽑아봤습니다. 찌질은 실로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각이 된 키워드입니다. 시작이 된 게 뭐였냐면 정권이 바뀌면서도 자리를 유지한 열일하시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주도로 경찰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털기 시작을 했습니다. 혐의가 회사 돈 30억 원으로 자기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였죠. 이게 이제 검찰이 경찰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보강 수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되지는 않았는데 사건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이 같은 혐의를 걸고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일가를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죠. 이것도 똑같은 혐의입니다. 회사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건데요. 수조 원대, 수천억 원대의 돈을 갖고 있는 거부들이 집 인테리어 공사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하면 될 텐데 이걸 찌질하게 회사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찌질함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실세는 내가 아니고 최지성이다. 뭐 이런 찌질한 전명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제 최지성도 이재용은 얼굴 마담이다 이러면서 이제 리시브를 하죠. 제가 재벌 취재 오래 했지만 아무리 구속이 무서워도 이 정도 초식을 들고 나올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습니다. 예, 자기 죄를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고요. 부하는 또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사실은 부하가 아니라 대장이었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정말로 비겁하게 짝이 없는 찌질함이었습니다. 이 찌질함에 삼성그룹이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2008년 비자금 사건 때 이건희 회장이 수천 개의 비자금 계좌가 드러나면서 그 비자금 규모가 4조 5천억 원이었었죠. 그래서 이 돈의 사회 공헌을 약속을 했는데요. 구속을 피하려고요. 이걸 현금으로 홀라당 찾아갔다는 게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4조 5천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라서 찌질하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자기 입으로 누락된 세금을 다 납부한 뒤에 남는 돈은 사회에 유익한 일에 쓰자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래 되찾아간 겁니다. 그동안 언론이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 4조 5천억 원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홀라당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 4조 5천억 원 중에 사용처가 딱 두 곳이 밝혀졌어요. 한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공사하는 데 썼다는 거고 또 한 곳이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했었던 논현동 빌라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공헌이냐고요. 사회공헌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돈을 홀라당 찾아가서 성매매 빌라에게 쏟아부었다. 이걸 기억을 해보면 실로 이 사람들이 찌질하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이 사람들이 찌질했던 것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경찰이 삼성 일가 인테리어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27일 경찰발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이 인테리어 비리를 수사하다가 경찰이 이건희 회장의 새로운 차명 계좌 200개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화여대생들이 지난번에 정유라 부정입학 사태를 파헤칠 때 고구마 캐려고 땅을 팠는데 금동 대학로가 나오고 막 문영왕릉이 나왔다 이런 농담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찰의 삼성 인테리어 비리 수사는 사실 인테리어 비리만 수사하려고 했던 건데 2008년 엑스파일 사건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 비자금 계좌가 지금 무더기로 엮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금동 대학로도 되고 문영왕릉도 될지 앞으로 경찰 수사를 조금 지켜볼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이것도 진부한 키워드지만 횡령입니다. 이 횡령의 주인공은 동아제약그룹의 강정석 회장입니다. 올해 재벌 총수 중에 8월에 유일하게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7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50억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정석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미 폭행 전과가 있고요. 또 형제의 난이라는 것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횡령이 올해 더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재벌들이 꿈꾸던 트리플 크라운, 횡령, 형제의 난, 폭행, 이 세 가지를 영광스럽게도 다 달성한 한 해가 됐습니다. 폭행은요, 2015년 3월에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댔는데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으니까 열받아서 관리실로 쳐들어가서 관리실 직원 노트북을 집어던져서 박살을 낸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불구속 입건이 된 일이 있었고요. 형제의 나는 이 사람이 강진호 명예회장의 사남인데 차남 강문석하고 2000년대 초반에 피 튀기는 경영권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 회장이 형을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형이 집을 수리할 때 회사 돈 유용했다 뭐 이런 거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형은 또 동생이 내 사무실 뺏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뭐 이렇게 했던 횡령, 배임 양쪽 형제들이 고소를 남발을 했습니다. 그 끝에 강정석이 승리를 내서 그룹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정석 회장이 11월에 구속이 됐는데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꾀병으로 풀려나기 뭐 이런 것도 그 왕관에 포함시키면 이 사람은 올해 트리플 크라운이 아니라 쿼드러플 크라운 뭐 이런 걸 달성한 사람인 셈이 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그냥 제 심정을 담아서요. 만세로 하겠습니다. 만세. 79년 만에 삼성공화국의 불패의 역사가 올해 무너졌습니다. 올해 2월 17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구속보다도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삼성그룹 총수들 중에 첫 구속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직 대통령도 구속을 시킨 전례가 있고요. 재벌 총수들도 종종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1938년에 삼성상회를 모태로 태어났던 삼성공화국은 79년 동안 단 한 번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총수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로 정교한 삼성 네트워크의 덕분이라고도 하고요. 또 삼성 그 엑스파일 뭐 떡값 검사 사건에도 드러났듯이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과 언론을 관리해왔던 삼성의 뇌물 시스템 덕분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세 승계자였던 이재용이 무리하게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촛불혁명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결국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을 시킨 겁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1심 재판에서 어쨌든 징역 5년형이 유지가 돼서 현재 구속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재용 구속을 정말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삼성의 불패의 신화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79년 동안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면서 2위에서 10위권 재벌들이요. 얘네들이 재벌 총수들이 구속이 되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야, 왜 우리는 삼성처럼 못하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밑에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2에서 10위권 재벌들은 총수가 구속이 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얘네들은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처럼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구를 구속을 해도요. 최태원을 구속을 해도요. 이재현을 구속을 해도요. 이재용이 구속되지 않는 한 재벌들의 폐악질은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재용처럼 잘하면 앞으로 나쁜 짓을 해도 구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망상이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이 같은 신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어떤 성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진 거죠. 만약에 내년에 이제 2심이 내년 2월에 있죠. 2심과 3심에서도 이재용 구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요. 앞으로 한국 재벌들은 야, 우리는 왜 이재용이랑 삼성처럼 잘 피해 다니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구나.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한국 시민사회가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가 이재용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다면 어쩌면 내년도 7대 키워드를 가지고 1년의 재벌들 악행을 정리할 때 그 뉴스는 올해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다사다난 다지했던 2017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재용 구속을 한국의 시민사회가 유지시킴으로써 사실은 더 형량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구속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유지하면서 한국 재벌들이 수십 년째 저질러 오고 있던 이 악행들을 내년에는 7대 뉴스에서 다시 안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송구 옛것을 보내고요.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새해에도 우리 한국 재벌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죽비를 크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민 PD님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청취자분들께도 한 해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 무술년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